옆에 있는 형수님 손을 꽉 쥐고 끝날 때까지 놓질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구, 우리 도련님 그렇게 몸이 달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련님 아직 총각인가 봐. 네, 형수님 아직. 이번 첫 휴가 나가서 딱지 떼고 안 오면 고참들이 지긴다고 그랬는데 형수님은 망설이시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가자, 우리 도련님 딱지 떼러.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50년 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네 이장 큰아들과 옆 동네 이장 큰딸의 결혼식입니다. 연지곤 짓짓고 온 동네를 더들썩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새 신랑은 3일이 지나서 꽃같이 이쁜 새색시를 두고 떠났습니다. 서울 직장에 일이 많아서 방어들 돈 마련한다고 떠났습니다. 22살 새색시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긴긴 외로운 밤에 10살짜리 시동생을 데리고 잤습니다. 10살짜리 시동생은 이게 웬 호강이냐 싶었습니다. 맨날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어느 날 왕자가 되었습니다. 새 이불에서 따뜻한 형수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방에 잤습니다. 어린 눈에는 형수님이 하늘에서 하강하신 선녀였습니다. 행복했던 달콤한 6개월은 가고 형수님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공부 잘하고 있으면 서울로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서울 가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불러 올릴 테니까 새끼손가락 걸면서 형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서울로 불러달라고.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골 면단위 학교에서 책벌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로지 형수님이 불러주시길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명절에 형님 부부가 귀향할 때만 기다렸습니다. 한 해는 작은 형님 데리고 올라가고 한 해는 큰 누나 데리고 올라가고 나는 언제 데리고 올라가려나?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책 속에 계집이 있고 술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아버지를 고향집 뒷산에 묻어드리고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재산 다 정리해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가자. 그리고 우리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형수님께서 거의 6년 만에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보니 시골 촌놈은 완전 기가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형수님이 계셔서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화물차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형님과 큰 누나는 구로공단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는 여상 2학년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나는 중학교로 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원서를 쓴다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일자무식이라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형님이 바빠서 못 오고 형수님이 대신 왔습니다. 공고에 원서를 써러 왔는데 선생님이 인문계를 가라고 추천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공고 보내기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형수님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서 인문계로 원서를 썼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형님과 형수님이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공고 써라고 했는데 왜 마누라가 마음대로 바꿨냐 하는 싸움입니다. 대학 학비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난리입니다. 형수님이 자기가 벌어서 감당할 거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수님이 등교길에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련님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요. 내가 다 뒷감당 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형수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주먹을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형수님은 조그만 식당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형수님은 밖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인문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국립S대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사립대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형수님 부담될까봐 공대를 택해서 갔습니다.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온 가족이 경사가 났습니다. 특히 형수님은 나를 꼭 안아주시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너무 이뻐 착해 죽겠어. 그때 형수님 품에서 나던 그 그리운 냄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수님은 내 인생의 은인이자 영원한 연인이었습니다. 한참 그기에 눈을 뜨던 고교 시절의 형수님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빨래대에 있던 형수님의 빤소는 해소를 위한 애장품이었습니다. 몰래 훔쳐가서 독서실 긴긴 밤에 왕성한 혈기를 달랬습니다. 심적으로 몸적으로 형수님 덕분으로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미팅도 나가보고 했지만 왠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 1년을 마치고 데모를 하러 다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형님이 군대 보낸다고 약속하고 풀려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아주 개고생을 했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는데 나와도 마땅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장사하는 가게를 갔더니 형수님이 용돈을 줬습니다.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두둑히 줬습니다. 용기를 내서 형수님한테 내일 같이 극장 가자고 했습니다. 도련님 왜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어? 아니요, 나는 형수님하고 가고 싶어요. 제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형수님입니다. 어이구, 우리 최고학벌 대학생 도련님 너무 고마워. 이 나이든 시장바닥 형수를 그렇게 좋아해. 내저는 형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알았어,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오후에 가게 문을 열기로 하고 갔습니다. 둘이 다정인 아란히 앉아서 멜로 영화를 봤습니다. 남녀 배우의 러브씬에서 저는 거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형수님 손을 꽉 쥐고 끝날 때까지 놓질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구, 우리 도련님 그렇게 몸이 달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련님 아직 총각인가 봐. 네, 형수님 아직. 이번 첫 휴가 나가서 딱지 떼고 안 오면 고참들이 지긴다고 그랬는데 형수님은 망설이시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가자, 우리 도련님 딱지 떼러.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깨끗한 곳을 골라서 들어가서 형수님은 제 옷을 정리해 주시고 서두르는 저를 달래서 안정시키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방 안으로 와서 조용히 저의 동생을 이끌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꽃집으로 물어 저의 동생을 달래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실신지경에 도달아서 해븐으로 들어가며 저의 동생은 분출했습니다. 형수님의 꽃잎에 마음껏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닭집대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느꼈던 그 아련한 아름다운 냄새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 이 냄새, 이 느낌 내 영혼의 향수. 단단하고 육중한 저의 동생은 형수님의 작은 꽃잎을 너무 아껴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이 생에 다시 없을 기쁨이라고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극락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라고 서로 느끼며 행위에 열중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형수님 빤소 가지고 노는 것 알았다고 합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갈망해온 내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아쉽게 끝냈습니다. 형수님은 나에게 절대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조근조근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수님 말은 잘 듣기 때문에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는 총각 딱지를 떼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데나 588 같은 곳에 가서 떼지 않고 내 형수님한테 뗐습니다.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비밀이었지만 너무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진정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형수님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딱지를 떼고 나서 본 세상과 그 전의 세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과 세상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 이 세상이 나와 형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수님과 내가 띠동갑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났지만 나의 동생 서비스에 만족하고 매달리는 형수님을 보고 나니 서로가 대등한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시절에 휴가를 3번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수님의 작은 꽃잎과 제 동생은 즐거운 합궁식을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행복한 비밀보디 파트너였습니다. 형수님도 젊고 싱싱한 제 동생이 너무 좋대요. 젊은 시절에 느끼지 못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네요. 상계 3년을 보내고 제대하고 나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학교 근처에 원룸을 빌렸습니다. 고교생 과외를 해서 제가 벌어서 학비와 방값을 마련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형수님 알선으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니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골라가며 될 만한 애만 과외를 했습니다. 원룸도 형수님이 알아서 신축으로 찾아주었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옆방소음 안 들리는 구석진 방으로 택했습니다. 물론 우리 형수님의 은밀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원룸에 이사 가던 날 엄마가 따라간다고 하는 걸 형수님이 말렸습니다. 자기가 따라가서 깨끗이 마무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다음날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둘이 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아삿짐을 넣었습니다. 새 침대에 새 이불에 새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맛있게 저녁을 일찍 차려주셨습니다. 더 맛있는 거 달라고 보채는 저를 달래서 샤워를 시켜주셨습니다. 특히 제 동생은 아주 정성 들여 향수비누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혼부부같이 새집 새방에서 초야를 치렀습니다. 그날의 행복하고 짜릿한 느낌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흡입하였던 형수님의 작은 꽃잎의 내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따뜻한 형수님의 배려 아래 편안하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알아봐준 지금의 착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순탄하게 쭉쭉 승진하며 했습니다. 내일 모레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절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살았습니다. 큰형님은 10년 전에 술 때문에 떠났습니다. 형제 조카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형수님도 70 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와이프가 의심하는 눈치가 보여 바로 서로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통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고 느꼈습니다. 지극히 서로를 아끼는 심정으로 형수님과 저는 세월을 보냅니다. 아버지 유언의 책 속에 술과 계집이 있다. 이 유언은 틀렸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곳에 편안한 인생이 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형수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잘 계시나요? 형수님, 네, 도련님. 오늘도 편안하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우리 형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불금 되십시오. 세상만사에 잊어버리시고 제가 드리는 이 소설 한 편 보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 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 계십니다. 어서 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 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39살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서 3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커피 체인점 본부에서 까칠하고 잘 나가는 팀장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대신 장모님과 같이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혼자 살기 싫다고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주택 마련할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던 채 장모님이 같이 살자고 제안해 주셔서 모시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심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50대 초 반장모님은 일찍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창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유전이라 그렇게 몸조심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몇 개월 한눈 파는 사이에 간암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감해서 장인은 열심히 재테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장모님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울장모님은 강남 사모님답게 날렵한 몸매와 젊은 피부를 가진 완전 미인이세요. 딸은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모녀 간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둘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둘이서 단지 내 클럽에 필라테스도 같이 갑니다. 제가 보기는 딸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물론 나를 사랑했고 나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울와이프는 인서울 대치동 출신답게 자존심 센 미녀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면 여지없이 공격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울와이프 지잡대 출신의 나를 뭘 보고 결혼했는지 궁금합니다. 성격 좋다고,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인가? 결혼 3년 차인 우리 부부는 요즘 좀 권태기입니다. 아내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엇보다 임신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내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내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달랩니다. 어떤 때는 장모님이 퇴근길에 날 만나서 술도 한 잔 사줍니다. 마치 몸은 와이프와 마음은 장모님과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그날은 휴일날이었다. 집에서 느긋하게 쉬려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11시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다시 핸드폰 게임을 하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방에 들어오면서 화를 매섭게 냈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세면대를 씻어 머리카락이 막 흩어져 있잖아. 아, 그래서 미안해. 다음에 머리카락 씻어 놓을게. 맨날 다음 하고 넘어가지. 그놈의 다음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했다. 화장대 로션은 왜 제자리에 안 두고 맨날 팽개치는데. 아, 그래, 미안해. 그놈의 미안해 소리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마라. 앞으로 행동할 때 천천히 생각해. 내가 유치원 다니는 애도 아닌데 자기 너무 혼낸다. 당신은 유치원 다니는 애 수준이야. 그 말은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가살이 한다고 너무 빽빽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잡대 나왔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장모님도 계신데 이거 남자 꼴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만해.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이제 막 내한테 큰 소리까지 지르네. 엄마도 계신데 당신 수준이 너무 어리다. 그 말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욱했습니다. 당신 나를 너무 무시하네.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아내는 더욱더 폭발을 했다. 엄마 계신데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나가. 그래 나간다 나가 하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처가살이 하지 말라더니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도저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했지만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 있다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많이 속상했지? 요즘 걔가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 자네가 이해를 하게. 그러지 말고 전화를 받게. 따뜻한 장모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장모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좀 풀리면 저녁에 들어갈게요. 장모님이 금방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 어디 가서 기분 전환하고 저녁에 들어오게. 나는 장모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다 분식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와 얼굴을 맞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내일 아침 일찍 지방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9시 정도 되어서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디야 빨리 오게 어서 병원으로 가사해. 얘 무슨 일이에요? 그 애가 하면서 말을 연결하지 못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충주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답니다. 바로 장모님과 충주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차디찬 시신이 된 아내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나하고 싸워서 화가 난 아내는 평소대로 자기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침 장모님도 아내가 심했다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야속하대요. 집에 있기 싫다고 넌 출장 간다고 씩씩대며 혼자 나갔대요. 혼자 차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성질을 부리다 그새를 못 참고 추월하다가 달려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아내는 절명한 상태였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미웠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왜 큰 소리를 질렀어. 이런 사단을 만들었을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밴댕이 속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내 못난 성질이 이런 평생에 후회할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장모님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나에게 흐느끼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네 그때 좀 참지 그래. 왜 그때 못 참았던가. 나를 붙들고 내 가슴 치면서 원망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몇 대의 간암 유전으로 처가집에는 친척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빈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텅 빈 적막함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현실인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지금이 너무 차이 났습니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겨우 부부싸움이라니. 나갈게 그래 니 나가라 겨우 이 말들이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도 못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산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그리고 나는 장모님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내게 좀 참지 하며 내 가슴을 두드리는 장모님을 생각하면 난 도저히 미안해서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의 짝을 잃어버린 장모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둘만의 적막한 생활이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싸움의 도화선이 된 세면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세수하고 물 한번 뿌리면 될 걸 안 해가지고. 큰 침대에 혼자 누울 때 되면 아 너무 외롭다 이렇게 큰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장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지만 장모에게 다가서서 위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불쌍한 장모님을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떠난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황홀한 저녁이 되었을 것인데 우울한 기분에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불쌍한 장모님을 생각하면 바깥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10시가 되었을까 장모님이 노크를 했습니다. 자네 술 한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수육의 소주가 있었습니다. 자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가 하고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네 알아요. 오늘 그 사람 생일이죠. 그래 아는구만. 오늘 둘이서 술 한잔 하세.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한 잔씩 두 잔씩 술을 비워갔습니다. 술 2병을 먹고 나서 장모님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내 자네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지. 나도 잘 아네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 애가 성질을 너무 까탈스럽게 부려서 그렇게 됐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이해하시게 자네가. 그 말을 하시는 장모님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죄송해요. 장모님, 평생 저를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장모님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 있을래요. 그러자 장모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어린애같이 울음을 터득으셨다. 나도 장모님의 어깨를 껴안고 한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고 평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동물은 참 무서운 동물이다. 세월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아내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생활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전에보다 더 나를 챙겨주셨고 나에게 신경 썼습니다. 장모님 곁에서 떠난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일가 친척과 형제가 없어서 마음 줄 곳이 없는 외로운 울장모 혜경씨.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남편도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젊고 고우신 모습에 마음이 절로 이끌렸습니다. 주방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저녁 차리실 때는 그 뒤태가 아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나는 장모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나하고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같이 생각도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리는 거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본 출장 갈 일이 생겨 일주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유료 비디오를 봤는데 장모님과 사위 주제였습니다. 갑자기 너무 보고 싶고 그 뒤태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 장모님께 과감하게 보고 싶다고 카톡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자네. 너무 보고 싶다니 뜬금없이. 사실 나도 자네 너무 보고 싶어. 그래요, 저 지금 밤 비디오 보고 있습니다.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 나왔어요. 사진 찍어 보내줘. 너무 궁금해. 진짜요? 이거 사위와 장모밤 스토리인데요. 괜찮아, 어서 보내줘. 보고 싶어, 나 닮은 여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일 격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안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카톡을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언제 집에 와? 내일 저녁에 가요. 오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그냥 장난이에요. 화 그만 푸세요. 카톡하지 마. 내일 오자마자 집으로 와. 아, 장모님을 여자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평생 효자 아들 노릇해야지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그 비디오를 혼자 잘 봤습니다. 다음 날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치고 혼나러 집에 가는 악동의 심정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하고 불렀더니 방에서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방 안에 계십니다. 어서 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우리의 마음은 그날 밤 굳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몇 번이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혜경 씨와 나는 딱 맞는 검과 검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정한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혜경 씨가 나에게 묻습니다. 나같이 나이 든 여자와 자식도 없이 평생을 보내도 돼? 마음속으로 떠나간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혜경 씨의 짝이 되어 평생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사실 혜경 씨가 그전부터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심신양면으로 너무 맞고 좋으니까 눈꽃만큼도 후회되지 않아요. 고마워, 울자기. 나도 그전부터 자기의 남자다운 묵직한 성격이 좋았어. 하하하.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붉은 팔씨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이 요 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확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내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 아버님 90에 하늘에 오르다. 그 긴 세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할게요. 35년 전 그때가 떠오릅니다. 가난한 농사꾼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중학교 졸업 후 서울 와서 취직해서 야간 여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학원에 다녔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괜찮은 산부인과에 취직되어 간호원 생활을 했습니다. 23살에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덤프트럭을 한 대 가지고 직접 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지방 출신인 남편은 중졸 고향에서 나와 정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정비 일을 잘했고 공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모은 돈에다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일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경기 좋고 정비 실력 있고 자기 트럭을 가진 남편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인 나는 남편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돈 잘 벌면 장땡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원래 한미모하던 나를 남편이 죽자사자 따라다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성북동 쪽에 근사한 양옥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간호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출가한 시누이와 시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성공한 뿌듯한 세월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다. 딸 하나 잘 놓아서 말년이 편하게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다. 막내 처남 대학 공부는 자기가 시킨다고 남편이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남존여비 사상은 심했지만 대체로 내게 잘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내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냐 싶어서 걱정이 확 들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남편은 이혼을 하자 할 것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하는 대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한다. 원장님이 남편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십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살살 달래서 하자고 해서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 검사 결과는 자기 집안 가니까 그냥 내 혼자 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결과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저 성격상 틀림없이 길길이 뛸 것입니다.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증명한다며 바람이라도 피울 것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여자가 있는 눈치인데 대놓고 바람 피울 것입니다. 일단 남편한테 가서는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초조해 말고 느긋하게 있으면 임신된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본인에게 연락 마시라 부탁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시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하니 병원에 데려가 보래요. 시어머니 위암으로 세상 뜨서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울 시아버님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이고 고향이고 해서 서울 와서 살아라 해도 안 오세요. 남편하고 달리 선량하고 남한테 양보 잘하는 착한 성격입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저를 끔찍하게 아끼세요. 그때 번쩍하고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는 아버님께 전화해서 며칠날 내시경 예약했으니 오시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고마워하며 꼭 날짜 맞춰서 오신대요. 며칠 후 남편이 지방 현장을 일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시아버지 오셔서 내시경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니 시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약속 있다 하시네요. 서울 친구 만난다고 해서 고기 사드리라고 용돈 두둑히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꽃단장을 하고 아버님 잠옷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밤 10시쯤 아버님이 얼큰하게 기분 좋게 취하셔서 들어왔습니다. 간드러진 미소로 아버님을 맞아들여서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야들야들하고 하늘하늘한 홈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준비한 꿀물을 아버님 한 잔 드세요 드리며 바짝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시골에서 고생 마시고 서울 와서 사세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아가 너무 고맙구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구나. 말년복이 이렇게 터지다니. 오호호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님.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불효시처럼 아버님 비위를 딱 맞춰드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들한테 딸한테 말 못할 고민은 저한테 하세요. 어머님 떠나시고 적적하시죠. 혹시 말동무라도 하실 참한 과부댁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눈이 휘둥거려지신다. 아니야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제가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고 살짝 아버님을 보니 너무 감동해 하시며 고맙구나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신다. 아버님 목욕물 따뜻하게 받아놓았으니 목욕하세요. 하고 말하며 목욕탕으로 이끌었다. 목욕을 하시는 중에 내가 문을 똑똑했습니다. 왜 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아버님 갈아입을 옷 문 밖에 놓았으니 끝나고 갈아입으세요. 조금 있다 목욕탕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문 바깥에 옷 가지러 손을 뻗으신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나 했더니 아버님도 놀라시며 미안해 하신다. 목욕이 끝나고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들 준비를 하십니다. 나는 똑똑하고 방문을 노크했더니 왜 하고 물으셔서 잘 있기 가져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신다. 아버님이 요위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신다. 아가 이불이 신혼이불 같구나 하십니다. 나는 향수를 뿌리고 망사잠옷을 입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킹을 해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다가서며 아버님 방바닥 따뜻해요 하면서 옆에서 방바닥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화학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겼습니다. 아가 내 좀 제발 살려도. 네 미치겠다. 목욕탕에 있는 그 빨갛고 조그만 빤소는 뭐야. 왜 이래요 하고 확 밀쳐버렸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때다 싶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대신 천천히 오세요. 내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서둘면 맛있는 사탕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극락에 갔습니다. 50대 후반이신데 농사일로 단련된 힘은 대단하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황소개구리 같은 힘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뿌리를 뽑는다고 열심히셨습니다. 몇 번이나 저를 하이에 올려주셨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마시고 차를 한잔했습니다. 그때부터 소심한 아버님이 대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이 일을 아범이 알면 정말 큰일이구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노? 연신 한숨을 토해내며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내가 불효짓을 했다고 나를 탓할 것입니다. 역시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시죠? 하고 톡 쏘아 보았습니다. 아니야 자제 못한 내가 나쁘지. 착한 너가 왜 나쁘니? 하고 바로 답을 해오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진짜 순둥이네요. 아버님 너무 착하시고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아범이 씨가 없는 남자라서 대를 잇기 위해서 제가 꾸민 일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마침 요 며칠간이 제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멍한 상태가 되시더니 이윽고말을 꺼내셨다. 하모 맞다. 절대 근본도 모르는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역시 아가 네가 현명하구나.
간호원 출신이라 배운 것도 많아서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럼 나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네. 아범에 대해 죄를 지은 게 아니네. 내가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며 집안의 대를 잇는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차 드시고 저하고 병원 가요. 그리고 우리들은 병원으로 가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위벽이 헐었다고 약주 그만 드시래요. 그리고 위장약 잘 드시면 몇 개월 뒤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아버님 외투를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씨 뿌려주셔야죠. 아버님이 신이 나서 씩씩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 어서 씨를 뿌리자. 이 며칠간 열심히 꽃밭에 씨를 뿌려야지. 농사꾼이 파종기에 당연히 씨를 뿌려야지.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정성 들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막 뿌리면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근본도 모르는 씨가 들어와요. 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답합니다. 하모하모 정성껏 씨 뿌려야지. 삼신할미한테 꼭 아들 좀 지어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탈의를 하고 촉촉히 둘이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우리만의 잊지 못할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대로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아버님께 참한 과부댁을 한 분 소개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분과 재혼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원했지만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편을 닮은 아들이 너무 잘 컸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던 남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대학 법대를 아들은 들어갔습니다. 잘 키운 아들 하나 10자식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남편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나중에 내재한 대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소원대로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식과 결혼하여 이남일녀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손주가 셋이나 생기니 완전 싱글벙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서울 명문가가 되었다고 남편은 대만족입니다. 저희 친가 쪽도 잘 사는 사위덕을 봐서 모두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동생은 매형장학금으로 대학 나와 대기업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세월을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과 나는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항상 나를 존중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고향의 선영에 묻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조용히 외쳐봅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다음 생에서는 아버님 여보할게요. 가난한 농촌에서 장녀로 태어난 제가 살기 위해서 한 짓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할머니의 유언이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떡하든지 살아나가야 한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편안한 주말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한 해가 되십시오. 100세까지 팔팔하셔서 오래오래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위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내가 오늘 한번 줄까? 아주 맛있는 사탕. 근데 오늘밖에는 못 줘. 다시는 줄 수 없어. 번쩍하고 고개 돌려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먹고 싶어요. 그 사탕 지금 당장 주세요. 터질 것만 같아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60이 다 돼가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직업이 그 당시로선 좀 드문 방송댄서였습니다. 30 초반에 잘 나가는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결혼은 1년 만에 파국이 나고 그 인간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린 딸을 떠안고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직업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댄스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린 딸은 늙은 엄마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나도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댄스 교실을 열고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댄스 교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두모녀 생활이 됐습니다. 남자한테 질려서 그런지 재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친구 사귀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50 넘어서는 주로 연하의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딸하고 3대 모녀가 신도시에서 쾌적하게 살았습니다. 직업이 방송댄서라서 몸매와 피부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돈 들이고 시간 들인 효과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50대 후반 이 나이에도 4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20대 후반인 딸하고 자매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딸은 내 핏줄을 안 받고 그 미운 전 남편의 유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범한 몸매에 평범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냥 적당하게 해서 간호대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간호사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같은 직업의 남자 간호사와 결혼을 해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자를 택해서 조용하게 사는 딸의 삶을 지지합니다. 저같이 애인 바꿔가며 엔조이하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제 딸은 저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철들 무렵부터 화려한 엄마보다 수수한 할머니가 좋다고 하네요. 저는 올해 80대 후반인 엄마와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딸네 부부는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와는 달리 그쪽 방면으로 생활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둘의 부부관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딸도 사위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서로 야근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엇갈림이 많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 사이가 냉랭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약간의 미묘한 거리감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 애정이 꽉 찬 부부라기보다 서로의 취미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타입이라고 할까. 이 거리감이 그들에게 가장 기분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있을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사위 눈에는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좀 더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담백한 성격이라 사위의 바램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내가 언제나 같이 딸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야근이라 사위가 혼자 있어서 밑반찬 주려고 들렀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퇴근하던 사위가 차를 세우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하고 묻는 사위 얼굴에 반가움이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밑반찬 가지고 왔어 하니 사위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흘렀다. 정말 고마워요, 최고예요. 근데 장모님 이 거리를 걸어오셨어요? 요새 운동 부족이라 왕복 3km 정도라 땀 맞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좀 힘드네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달라고 응석을 부려 저녁 준비해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전부터 느꼈는데 사위는 딸이 만든 요리보다 내 요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평생 캐리어 우면으로 살아서 요리 실력이 없는데도 맛있어 했습니다. 연신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니 만드는 나도 신이 났습니다. 오늘은 왠지 다른 시선으로 내 몸을 쳐다보는 사위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슬쩍 보니 시선이 내 가슴 쪽으로 유난히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 안 먹고 어디를 자꾸 보고 있는 거야? 하고 톡 쏘았더니 갑자기 당황해서 머뭇거리면서 죄송해요를 남발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속으로 킬킬거렸습니다. 빨리 손주 만들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약간 톤을 높였습니다. 그게 저도 정말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어도 잘 되지 않네요. 사위는 불안감과 초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잘 되지 않는데 하면서 제가 약간 다그쳤습니다.
저도 노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모님 저 사실 힘들어요. 사위가 밥 먹을 생각도 않고 숟가락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힘들어요라는 사위의 말에 뭔가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이상 다그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네 자네가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네. 어서 밥 먹게 시장할 텐데.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민경이한테 조용히 이야기해보겠네. 하고 그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반찬을 가지러 딸이 들렀습니다. 제가 차 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경아, 이제 애를 좀 가져라. 박서방도 그걸 이야기하더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언제 박서방하고 이야기했어? 응 저번에 너 야근할 때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손주 안 만들어준다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는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시큰둥하다고 하더라. 아니 엄마가 왜 사위하고 단둘이서 그런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 딸이 신경질을 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간의 이야기야 엄마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좀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이게 문제야. 왜 이리 나대는데. 더 바쁜 할머니도 저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는데 하면서 딸이 흥분을 해서 나에게 퍼부었다.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간다면서 횡하게 가버렸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단단히 삐졌는지 지 할머니하고는 연락해도 나한테는 안 했습니다. 둘이 어째 지내는가 궁금했지만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전부터 댄스를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학원에 한번 오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상담을 해봤더니 그전부터 아이돌 댄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 좀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성인 방송 댄스 초보반에 한 달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둘이 저녁을 하자고 했더니 그냥 맥주 한잔 하자네요. 둘이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그러고 갔는데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 안 하더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서 좀 싸웠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조용한 생활이 좋다고 애 생기면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벌써 무섭다고 한 1년만 아기를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취미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갑자기 오늘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몸치이지만 원래 저 아이돌 좋아했어요. 댄스 챌린지를 잘 추고 싶었어요. 장모님께 와서 방송 댄스를 배워야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딴 데는 돌릴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내 눈앞에 있으니까 훨씬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 밤에 왔습니다. 딸한테도 잘 이야기를 했는지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미안해. 박서방 신이 나서 그러니 잘 좀 가르쳐줘. 내가 특별히 신경 쓸 테니까 마음 푹 놓아.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사위는 별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딸이 야근이라고 레슨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재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특별히 제가 개인 레슨을 했습니다. 개인 레슨을 하는데 자꾸 내 몸만 쳐다보고 레슨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학원에서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끝냈습니다. 그리고 맥주집에 가서 혼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레슨하러 왔어. 내 몸 보러 왔어. 그럴 거면 이제부터 나오지 마. 말없이 사위는 술만 마셨습니다. 안달이 난 제가 더욱 다그쳤습니다. 박서방 자네 이럴 거야? 왜 그러는데? 이윽고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냥 장모님이 좋아요. 왜 이렇게 장모님한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죽겠어요. 사실 댄스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헉,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위험 신호다.
이 친구 지금 와이프한테 풀 길이 없어서 완전 쌓였는데 외부에서 풀려고 했는데 마침 내한테 필이 꼽혀서 저렇게 징징대는구나.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말로 달랬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겠네 우리 박서방. 한 잔 쭉 마시고 기분 풀어. 사위가 장모 보러 오겠다는데 장모가 말릴 수 없지. 그래도 장모를 여자로 봐서는 절대 안 되네. 하고 일단 딱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금방 수그러들기에 그날은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생떼를 쓰고 달려들면 제가 난감할 뻔했는데. 그리고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날도 딸이 야근한다고 댄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여전히 하는 꼬리 댄스는 관심이 없고 제 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딴 데 눈 돌리지 않는 것이 귀여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꼴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소주집에 가서 한잔 했습니다. 말없이 둘이서 두 병을 비우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아직 마음 정리 안 했나? 자네 왜 이러나 저번에 마음 정리한다 했잖아. 내가 좀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장모님 그게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려니까 이제 꿈에도 나타나요. 막 몽정을 해요.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와이프는 1년 뒤에 애기 갖자고 저러고 있고. 저 정말 힘들어요. 왜 이 집에 장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레드 신호가 번쩍번쩍 그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위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내가 오늘 한번 줄까? 아주 맛있는 사탕. 근데 오늘밖에는 못 줘. 다시는 줄 수 없어. 번쩍하고 고개 돌려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먹고 싶어요. 그 사탕 지금 당장 주세요. 터질 것만 같아요. 우리는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어른들 쉼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1초가 아깝다는 듯이 성격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오랜 연륜이 가지는 성숙함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박서방에게 몇 번이나 해븐을 구경시켰습니다. 물론 나도 덩달아 몇 번 같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서방은 나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때문에 평생에 맛보기 힘든 신세계를 맛보았대요. 평생 가도 경험해보지 못할 각종 스타일로 센스를 경험했대요. 장모님 저는 절대 바람 안 피워요. 그 사람만 사랑하며 열심히 살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딱 1년 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1년 뒤에는 나 꼭 손주 보게 해야 돼. 냅하고 기운차게 사위가 답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딸 부부는 1년 뒤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나는 꿈에 그리던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자를 보니 살아온 세월이 보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엄마는 89세를 일기로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되어 엄마가 했던 역할을 손자에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손자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위에게 마음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위는 내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들으니 다행입니다. 지금은 부부간의 성격이 잘 맞아서 알쿵달쿵 잘 삽니다. 후년에는 내게 손녀를 안겨줄 계획이랍니다. 이제 박서방은 파트너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본능으로 인해 생기는 그 위험한 순간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방식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아버님 좋아해요. 아버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복받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희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왜 먼저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먼저 했을까?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정년이 거의 다 돼가는 대기업 샐러리맨입니다. 4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같이 살아온 나의 반쪽을 잃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긴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나는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아내 말은 무슨 말이든지 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금슬이 아주 좋은 인꼬 부부였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의 모습이 항상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수 만든 요리로 차려진 그 훌륭한 식탁 어찌 잊을 수가? 세상 천지를 다 찾아봐도 아내와 같은 손맛은 없었습니다. 같이 TV를 보면서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 껴안으면 나누었던 감격의 순간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던 아내. 그 집 곳곳에 아내의 모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내가 그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면 탕 속에 아내가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저쪽 주방에서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둘이 청약받아 평생 살았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저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힘든 홀로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와 같이 살아요. 그 전부터 해오던 말이다. 아들은 이미 5년 전에 아내가 떠나기 전 결혼했습니다. 아들아,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제가 불안해요. 집사람도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 하고요. 올해 35살인 며느리는 밝은 성격의 미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애를 갖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 부부는 놀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닮아 있었고 우리 부부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나는 우리 며느리만큼 예쁘지는 않아 하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 며느리는 자기 엄마를 보낸 것 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아 고맙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만족한다.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리고 2달인가 지나서 직장에서 좀 무리를 했더니 지독한 독감이 들었습니다. 몸이 펄펄 끓고 힘이 없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혼자 무엇을 해먹을 엄두도 안 나고 아내의 따뜻한 흰죽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힘들게 동네 내과에 걸어가서 약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내가 그리웠고 고독이 싫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아들이 친척 모임 알리려고 전화했다가 내가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주방으로 달려가서 죽을 끓여왔습니다. 식욕이 없다고 해도 억지로 내 입에 떠먹였다.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혼자서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요리는 입에 맞아서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약을 먹고 누워서 쉬는 동안 며느리는 집안 청소랑 세탁을 말끔히 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가 되살아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렀습니다. 독감에 걸려있는 동안 며느리는 헌신적으로 나의 간병을 했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아들 부부는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너무 호되게 고생을 해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웠습니다. 두말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나는 아들에게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 집의 작은 방으로 나는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내와 살아왔던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버리지 못했던 아내의 물건들도 아들에게 처분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애지중지한 물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내를 버리는 것과 같은 죄의식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성격과 배려 덕분에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익숙해져 보니 이 생활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불편해 할까봐 밤에는 가능하면 내 방에서 보냈습니다.
며느리 불편하게 하지 않게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은 견과류 요구르트, 점심은 회사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바깥에서 먹고 오고 9시 전에 귀가합니다. 집에서 먹으면 반드시 오후 8시에 먹습니다. 휴일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혼자 살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같이 사는 이 생활이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 닮은 윤희가 있는 것이 너무 위로되었습니다. 아들은 원래부턴 알을 무척 닮았습니다. 38살이 된 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같이 살아보니 참 참한 여성이었습니다. 둘 다 참 어울리는 한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 절로 들었습니다. 자식만 있다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생활해보니 마치 내가 30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놓은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둘째를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애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며느리 말에 나는 뭐든지 따랐습니다. 젊은 날 아내에게 복종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나는 편안하게 아들집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내 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났답니다. 둘이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공장에서 현지 퇴근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깜빡 잊고 온 서류 때문에 급히 유턴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주오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침착한 아들이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자꾸 오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착한 며느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정신없이 2주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적막한 집안에 둘이 남았습니다. 남편 일은 젊은 아내와 아내 일은 늙은 남편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을 처분해서 가지고 친가로 돌아가거라.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찾아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너가 여기서 생을 허비할 이유는 없다. 아버님, 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곳도 없고 재우는 꿈도 꾸기 싫어요. 저는 아버님 모시고 여기서 살래요. 너 마음은 고맙다. 나는 어떡하든지 혼자 살 수 있다. 너는 창창한 미래가 있다. 어떡하든지 돌아가서 새 인생을 찾아야 한다. 아버님 약속합니다. 저는 그이와의 생활을 간단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본물이 터지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 절절히 그녀의 아픔이 이해가 되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는 얼마나 힘들었던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구한 운명에 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는 그런 말은 이제 아예 꺼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마음 상처를 달래주는데 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은 흘러갔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며느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애를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몸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둘만의 생활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도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윤희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젊은 윤희는 아름다웠고 건강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 젊음이 뿜어내는 매력이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둘만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녀도 점점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도대체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는 민망한 장면도 자주 연출됐습니다. 아내 떠난 이후로 저는 남자로서 본능은 포기했습니다. 괜히 불편한 문제만 일으키는 본능이 싫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지저분한 이미지 줄까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원래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조절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 떠난 이후로 며느리 마음 달래주려고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이 슬슬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희가 여자로 보여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외출했다 오면 윤희가 소파에 잠들어 있습니다. 스커트를 입고 있는 사이로 속옷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 눈길이 가지 못하도록 담요를 덮어줍니다. 며칠 전에는 TV 보다가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윤희가 옆에 있다 맨살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며 당황했습니다. 거절할 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거절을 하면 그녀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엄연히 나의 며느리이다. 그리고 나는 불쌍한 그녀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친달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나이 차이. 나는 윤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보살펴 주어야 한다. 윤희는 친구가 거의 없고 집에 있는 집순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둘이는 거의 주말마다 같이 외출했습니다. 부녀가 같이 외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재미있는 곳에 구경 가고 같이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린애들 같이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놀이기구 탔는데 흔들리다 놀라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반팔을 입고 있는데 팔짱을 꼈습니다. 부드러운 살길이 부디팀에 정말 혼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와 너무 힘들다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다 보니 마치 부부 같은 대화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천진난만하고 여성스러운 행동에 나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한 혼돈된 마음 상태에서 어느덧 아들의 두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날 저녁을 아들을 이야기를 하며 술 한잔 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으니 며느리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젊은 날에 자식도 없이 떠난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가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술이 취하면서 더욱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둘은 다음에 어디로 바람 쐬러 여행 가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 잔 들어가서 발그레진 얼굴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아가 좋은 남자 찾았니? 그런 남자 있으면 외주 집순이가 되겠어요. 하면서 윤희는 바로 되받아쳤다. 이렇게 예쁜 우리 며느리한테 왜 멋진 남자들이 들이대지를 않을까? 있겠죠. 있으면 빨리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서 징도를 내봐. 안 만나 본 거는 아니지만 윤희야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없어. 아니요.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아니 그럼 됐지. 무엇을 망설여. 며느리가 후후하고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녀가 애인이 생겨서 집을 나간다면 무척 가슴 아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아야 할 긴 세월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희를 위한 길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다짐을 했다. 아버님은 좋은 사람 없어요. 하고 되묻는다. 뜻밖의 질문에 놀랬습니다.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끈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항의를 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말이라도 고마워. 하지만 나도 주제는 알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님. 나는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 잘 알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멋있는 남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혹시나 이해가 하고 그런 행복한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들었습니다. 윤희야, 어쨌든 난 60대야 할배야.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남자로서 아직 쓸만하다는 말은 듣기에 기분은 좋았다. 윤희야, 너라도 어서 좋은 사람 찾아라. 좋아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일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좋아해요라는 게 무슨 의미야 하고 물었다. 아버님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고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아이 창피해 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 집을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제 아버님 저 피곤해요. 들어가서 잘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윤희가 말한 좋아해요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며 잠이 안 왔다. 혹시 그 말이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을 타는 기분이었다. 윤희가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볼까? 거울에 비치는 내 늙은 모습이 항상 나를 자괴시켰다. 제발 나대지 말자. 지금 잘못 물었다가 지금 이런 좋은 관계가 깨지면 절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며느리와 지금 현재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아버님 주무세요. 하고 묻는다. 아니, 무슨 일이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희는 레이스 달린 잠옷 차림이다. 무슨 말인가 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들어오너라 했더니 며느리는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저 아버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버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복받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희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왜 먼저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먼저 했을까? 내가 왜 얘한테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며느리 윤희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래 아가야. 사실 나도 그렇다. 나도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이 용기 없는 인간인 네가 떠날까봐 무서워. 그냥 이 상태라도 유지하려고 말을 못했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천국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딱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게 맞나 봅니다. 나에게 이런 행복한 삶이 찾아오다니 뒷날 윤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떠나고 아버님과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집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못 잊어서입니다. 둘이서 살면서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각종 말투나 행동이 너무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꼭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를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버님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저절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과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내 위주로 살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고 편안합니다. 저는 점점 아버님께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대로 가슴에 두었다가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윤희와 나는 퇴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우리 둘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쌍의 커플이 되어 이웃과 잘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